듣보들과 함께 영화를 통해 교양을 넓힙니다. 듣고 보는 듣보 영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좀. 안녕하세요. 왜 막았어요, 인사부터? 저는 달달보름입니다. 네, 저는 완전 무장하고 온 10월입니다. 네, 저도 완전 무장 하고 온 도라이고 오늘 좀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너무 춥네요. 오늘 좀 바람도 좀 세찬 것 같아요. 그냥 기온도 조금 낮은데 그래서 지난주보다 조금 더 추워가지고 저희가 이제 집회 가야 하는데 그때도 이제 엉덩이서부터 이렇게 한기가 싹 올라오거든요. 약간 걱정이 되긴 하지만 여성분들 하의가 정말 시립니다. 엉덩이에 그 붙이는 핫팩 같은 거를 맞아. 하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저온화상 조심해야 돼서 제가 좀 진짜 놀란 게 저는 지난주에 혼자 갔었는데 옆에 제 양옆에 한 15살 정도 차이 나는 어린 소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막 목캔디도 주고 링티도 주고 이것저것 나눠줬는데 그 친구들 거기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아이스 버블티 먹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젊다. 진짜 그게 아직 괜찮은 나이군요. 그치. 추워요. 건강하고 몸이 막 뜨끈뜨끈하고 그때는 그리고 또 이제 아직 열받는 상태였어가지고 사람들이 다들 오늘은 되게 기쁜 소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저희가 갈 수 있을 것 같고 온 우주를 통해서 맞아요. 기도를 해야 돼 이제. 자, 저희가 그동안 소개를 많이 못했는데 그 댓글 올라온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좀 소개를 하고 이 시즌부터 안 네, 했나? 띠스님부터 소개를 좀 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 띠스님이 나를 찾아줘에 영화를 보기 전인데 네 분 얘기 들으니 영화가 그려지네요. 저도 귀신 무서워하는 쫄쫄보라 오디오로 들었는데도 살짝 무섭. 네, 나를 찾아줘가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한번 도전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2개 달렸네요. 네, 훈케이씨님 소개해 주세요. 네. 케이씨님이 네. 그리고 이제 엔딩 찢은 거 대박이네요. 후속편이 있나 봐요. 이 정도면 듣보 영화가 방송 밀당의 원탑입니다. 이게 제가 편집을 하다가 그러니까 제 컴퓨터가 맥이 아니어가지고 인코딩으로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아이클라우드에 올려서 그걸 또 다시 다운로드 받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인코딩이 덜 돼가지고 49분인가 해서 잘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마 끝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댓글을 보고 제가 급하게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업로드를 해놨답니다. 훈케이씨님 감사해요. 그래서 후원까지 이어서 해주셨어요. 네, 훈케이씨님이 항상 약간 이런 정치적인 얘기하는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가 한번 특집으로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네. 서울의 봄? 서울의 봄을 해야 되나? 이 시국이 이래가지고 영화 보기도 힘들고 맞아요. 발제도 못하겠고 맞아요. 요즘 지금 극장가들 되게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현실이 너무 재밌고 일단은 뭐가 무섭냐면 도파민을 뉴스에서 찾아. 뭐가 무섭냐면 2시간 내가 영화를 보고 나와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알 수 없다는 그게 있어요. 불안해요. 자다가도 깨잖아요. 우리. 저 자다가 깨서 핸드폰 보는 병 걸렸다니까요. 진짜 다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자다가 맞아요. 무슨 일이 있었지? 왜냐면 저는 심지어 계엄 했을 때 선포했을 때 자서 다음날 아침에 알았던 사람이어서 진짜? 네. 어쩐지 안 읽더라. 우리 신나게 떠들고 있는데. 근데 아침에 이렇게 그 피자 들고 오는 그 짤 아시죠? 이렇게 갖고 왔는데 불나있는 그 상태인 사람으로서 더 트라우마가 돼서 잠을 못 자고 이제 요즘에는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는. 안 본 게 오히려 낫지 않나요, 근데?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꿀잠 잤거든요. 근데 3시까지 잠 못 네, 잤어요. 모두가 거의 그런 상태로 아침을 맞이했는데 또 출근은 해야 돼. 맞아. 그쵸. 해제돼가지고 출근을 해야 되는 상태여서 저 혼자 막 너무 잘 잤다. 너무 행복한 연말인데 참 더 행복해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좀 그래도 좋은 영화를 갖고 왔어요. 방송 나갈 때쯤엔 좋은 소식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게 딱 다음 주잖아요. 네. 며칠 안 남았어요. 네, 저희 행복하게 이 영화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마냥 행복하게 보기 힘든 영화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의 이제 영화를 얘기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 엄청 물가가 미쳤어. 와. 빠른 속도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이제 매일매일 가계부 같은 걸 적는데 네. 그 하루에 내가 번 돈 그리고 지출 같은 거를 이제 하루 단위로 적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하루 지출이 얼마나 될까? 이거를 항목별로 한번 보고 거기서 이제 이 주인공이 돈이 없으니까 뭔가를 포기한단 말이죠. 이걸 빼면 내가 돈이 이만큼 남는데 이런 게 생겨서 네. 우리는 우리 지출에서 포기할 수 있는 거 아니면 포기해야 되는 거 좀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을까?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네. 아, 너무 힘들더라 이거. 보름 어떤 얘기해볼까요? 일단 저는 4인 가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남편이 쓰는 돈과 제가 쓰는 돈 중에서 거의 가계 기준으로 해서 지출은 제가 다 해결을 하고 남편은 이제 뭐 집 빚 갚고 이러는 걸 먼저 월급에서 처리한 다음에 저한테 남은 돈을 이렇게 송금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계부를 항상 저도 매일 써요. 짜잘짜잘한 것까지 다 쓰는데 그냥 4인 가구 기준으로 남편의 빚 갚는 거를 빼고 제가 쓴 것만 계산을 했을 때 하루에 19만 원 정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일당으로 20만 원을 벌어도 모자라는 거지. 제일 많이 드는 돈이 뭐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이가 있으니까. 빚이죠. 빚이 좀 크고. 그 대출빚 네네. 갚는 거가 일단 좀 크고. 그게 제일 크고 그리고 고정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요. 일단 보험비가 제 것만 계산했을 때도 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게 한 달 기준인 네네네. 거죠? 네. 네네네. 그 뭐 안보험, 뭐 의료보험 다 해가지고 그렇고 공과금을 또 빼먹었네. 그런 것까지 더 들어가면 일단 19만 원 넘겠네요. 제가 혼자 쓰는 거를 다 포함을 해서 봤을 때 한 120, 130 정도? 저한테만 투자하는 걸로만 생각했을 때. 그 정도 쓰더라고요. 그러면 뭐 하루에 얼마야? 30으로 나누면은 4만 원 정도? 4만 원. 근데 그것도 많이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많이 쓰는 거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러니까 저는 식구들이 있으니까 제 지출을 그렇게 많이 안 쓰고 일단 옷을 안 사고요. 그리고 미용도 그런 거 미용도 머리 할 때만 조금 한 번에 돈을 쓰지 뭐 화장품 이런 거 다 얻어 쓰거든요. 돈 쓸 데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 말고 뭘 쓰는지 봤더니 이 교통비가 좀 많이 나가고 25만 원씩 한 달에. 기름값으로. 기름값, 뭐 주차비, 뭐 그런 거 다 포함해서 그 정도 나가고 식비, 커피 포함해서 한 45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취미생활이 15만 원 내외. 그리고 이제 반려견. 애 빼고 반려견은 한 달에 5만 원 정도? 그 정도 고정 지출 나가고 통신비가 요즘에는 이제 알뜰폰 쓰다 보니까 1만 원이 안 되고 그 수입이 좀 만약에 적어진다라고 했을 때 먼저 포기해야 될 건 뭘까요? 저는 일단 먹는 걸 줄여요. 외식, 커피값 이런 거 줄이는 게 제일 쉽더라고요. 사실 그렇긴 맞죠. 하죠. 그거 먼저 줄이고 그다음에 취미 생활을 줄이는데 제가 취미라고 하는 거 요가하고 책 읽는 거밖에 없거든요. 영화 보고. 근데 영화는 여기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피 뽑아요. 그쵸. 워낙 건강해가지고 2달에 한 번씩 꼭 할 수 있거든요. 진짜? 네, 전 철분이 너무 많대요. 심지어. 우와.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반드시 선혈을 하고 그럼 영화 티켓을 2개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로 이제 2달 동안 한 편씩 볼 수가 있고 남편이 통신사가 지금 알뜰폰이 아니라서 거기서도 또 한 달에 한 번씩 영화가 나와서 남편한테 예매해달라고 하면은 공짜로 볼 수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영화 값은 많이 세이브가 되네요. 그렇게 세이브를 해서 보고 그리고 책은 이제 밀리의 서재나 도서관 좀 많이 이용해서 그치. 책값을 줄이고 아니면 뭐 중고 서적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맞아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요가원은 최근에 제가 2년 2개월 다닌 게 이제 다 끝났거든요. 재등록을 하려면 또 120만 원을 목돈을 써야 되는데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일단은 인텐시브 반을 한 달에 2번 정도만 가는 걸로 합의를 했고 제 스스로 집에서 홈수련해요. 오늘도 하고 왔어요. 근데 혼자 잘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하니까 좀 돈이 줄더라고요. 또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미가 완전히 포기되는 건 아니지만 대안이 되게 많이 있어서 그나마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그것도 이제 일단은 집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맞아. 잘 돼 내 있으니까. 집이 아니야, 근데. 그렇지. 사실 뭐 자기 집에 사는 사람 많지 않죠. 네. 그러면 이제 10월은 어떤가요? 궁금하다. 저도 따져보니까 한 하루에 10만 원 정도? 2인 가구로 네, 계산했을 2인 가구로 때? 계산했을 때. 두 사람을 같이 네. 계산했을 때? 네. 네네네.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저희는 둘 다 요리에 워낙 관심도 없고 재능도 없고 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식비로 지출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배달을 네, 많이 배달을 시켜 많이 드시는구나. 시켜 먹어서. 맞아, 나는 거의 안 시켜 먹어. 네. 그래서
뭐 둘 다 사실 취미도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소비를 거의 안 해요. 네, 뭐를 사는 거의 거 먹는 거. 네, 진짜 거의 먹는 거더라고요. 그것만 줄이면 세이브 되겠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포기할 수 없는 것도 배달비고 포기를 해야 하는 것도 이제 배달비더라고요. 저는 네, 맞아. 정리를 좀 그런 게 좀 해보니까. 있어. 근데 진짜 비싸요. 저 얼마 전에 맞아요. 5만 원짜리 배달비 상품권 받았는데 초밥 시켜 먹으니까 끝나던데요? 맞아요. 맞아요. 금방 끝나요. 진짜 금방 초밥은 끝나고. 워낙 또 비싸고. 그리고 이게 편리함을 사람이 맛보니까 맞아. 아무리 가까운 곳에 있어도 맞아, 안 안 나가게 나가. 돼요. 집 앞에 바로 오는데. 맞아요. 그래서 뭐 줄이려면은 사실 이제 내가 움직여서 뭐 이렇게 가져오는 포장 형태로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참 쉽지가 않네요. 어플 삭제해야 돼. 저는 그때그때 진짜 필요하면 한 번씩 주문했다 삭제해버려요. 그것도 방법이네요. 잘 안 쓰면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매일 쓰시는 분들은 그게 안 되지. 아, 그럼 여기서 이제 현타가 오지 오히려. 자기 혼자만 가누면 되는. 맞아요. 1인 가구의 지출. 1인 가구는 아니지 않아? 그쵸. 왜냐면 그 가족하고 같이, 그러니까 엄마 집에 얹혀 사는. 캥거루. 네, 그런 이제 2030 청년 세대들의 문제를 제가 이제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제 한 달 지출을 기준으로 하루로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총 77,200원을 하루에 이제 쓰는 건데. 적지 않다, 근데. 그렇네요. 네, 적지 않아요. 왜냐면 어떻게 했냐면 뭐 보험비도 다 이렇게 한 달로 나누고, 그러니까 하루치로, 그리고 집세는 안 나가지만 엄마한테 이제 드는 돈 나누고, 통신비, 식비, 뭐 생활용품, 교육비는 이제 제가 공부하는데 뭐 투자하는 돈, 그리고 저도 고양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돈, 이렇게 해봤어요. 다 이렇게 빠르게 약간 얘기를 해보면 집세가 하루에 6,500원, 통신료가 1,300원, 식비가 2만 원. 식비 많이 나가네. 네, 커피도 제가 많이 사 먹고 이러니까 옷이 3,000원. 옷도 사요? 아까 한 달 기준으로 이제 했을 때 한 벌씩 예를 들면 한 벌씩 산다 그러면 이제 나눴을 때 3,000원 정도. 생활용품 5,500원, 교육비 5,000원, 그 고양이 보육하는 게 8,300원, 운동이 15,000원, 책 4,600원. 책값 많이 나간다. 그 외 문화생활 1,000원, 선물 같은 거 할 때 2,000원, 그리고 보험 5,000원. 이렇게 하루로 나누니까 이런 식의 금액이 돼서 이것도 보는 것도 저도 좀 재밌었어요. 내가 식비를 2만 원이나. 진짜 많이 쓰는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밥을 안 해 먹으면은 식비가 맞아요. 많아질 수밖에 근데 저는 없어. 엄마 밥이 있는데 일단 약속을 가면 거기서 식비를 많이 쓰잖아요. 네. 친구를 만나면, 그러니까 아니면은 막 농구팀 애들하고 회식을 해. 이럴 때 확 돈이 많이 크게 나가기도 하고 또 혼자 있을 때 뭐를 사 먹거나 배달 저도 이제 좀 일주일에 2번은 시켜 먹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또 커피값도 포함하니까 2만 원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크니까. 현타 왔어요? 알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매일 가계부를 쓰니까 내가 이걸 줄여야 되는데 이게 너무 큰데 저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맞아. 은근 힘들더라고요. 이걸 다시 이제 한번 보고 나니까 어쨌든 저는 포기해야 된다면은 식비를 많이 줄여야 된다. 식비를 좀 많이 줄이고 운동 그런 걸 조금씩 줄이겠죠? 운동 같은 거를 좀 줄이고. 운동비도 꽤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하루에 15,000원이면은? 네, 왜냐면 농구하고 요가하고 그리고 제가 이번 달엔 현대무용 끊어가지고 현대무용도 하고 약간 그러고 있다 보니까 이게 또 나눠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취향이 많네. 네, 취미가. 그래가지고 그런 걸 조금씩 줄여야 되고 책값도 많이 나가는 이유가 주위에 작가나 아니면 친구들이 책을 내면 사야 되거나 그래서 그런 거 은근히 많이 들더라고요. 책값이. 그리고 맞아요. 책은 약간 시발비용처럼 쓰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내가 책도 못 사? 약간 이런 괜히 이상한 반발심 같은 게 있어서 그런 식으로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번 보니까 되게 지금 물가가 올랐다는 것도 새삼 되게 많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제 식비에는 술값도 포함이 어느 정도는 돼 있기 때문에 술을 많이 먹진 않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느껴졌었어요. 그럼 이제 영화 얘기를 바로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영화는
전고은 감독의 소공녀입니다. 네. 겨울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너무 배경이 너무 겨울인데 그 겨울에 약간 따뜻한 영화들이 굉장히 또 많긴 한데 이 영화는 그런 결은 아니고 되게 어떻게 보면은 아주 현실에 엄청 맞닿아 있는, 이게 조금 비관적인 느낌도 들 수도 있고. 아, 진짜 저는 되게 따뜻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럴 수 있지만 네. 어쨌든 이게 되게 가난한 청년이 나오는 얘기다 보니까 맞아요. 어떤 면에서는, 왜냐면 우리가 다 저 미소라는 인물 주인공을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다들 부러워하고 있지만 내가 그렇게 살고 싶냐 아니면 살 수 있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또 아니니까. 그래서 되게 저도 진짜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2018년도에 개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6년 전 쯤에 개봉을 했고 배경은 2014년이어서 약간 맞아요. 지금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네.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주인공 미소는 가족도 없고 이제 스펙이 없고 해서 가사도우미로 전전하며 하루 먹고 이제 하루 살고 하는 빈곤한 인물이고요. 이제 그래도 집이 있는데 월세 값이 오르고 담배 값이 또 올라가지고 이제 돈을 낼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일당으로. 그래서 그 집을 포기하고 다 대신에 자신의 대학 시절 친구들을 좀 찾아다니면서 얹혀서 이제 사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 자기 밴드부였던 거죠. 밴드부에 뭐 베이스, 키보드, 기타, 보컬 맡았던 이제 친구들 집을 하나씩 이제 돌아다니면서 순례 같은 거를 이제 좀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영화의 이야기들이 이제 차곡차곡 쌓이고 미소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씩 더 알아가고 그 와중에 미소는 사실 위스키와 담배 그리고 자신의 남자친구만 있으면 되는 인물인데 남자친구가 또 정봉이. 돈 벌러 네, 정봉이 그 배우 이름 안재홍인데요. 안재홍 배우가 나오는데 또 돈을 벌러 사우디에 가요. 네. 그래가지고 또 이별을 해야 되는 삶 속에서 결국에는 미소는 갈 곳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머리카락도 다 백발이 되고 휴대전화 요금도 못 내서 끊기고 이제 한강변에 텐트를 치고 사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런 이제 스토리의 영화라고 보시면 돼요. 영화 조금 더 얘기하기 전에 각자 이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저는 이제 두 번째 본 거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볼 때보다 두 번째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은 어떠셨는지 10월 어떠셨어요? 네, 저도 이번에 두 번째 보게 됐고, 저도 약간 따뜻하게 봤던 것 같아요. 이게 어느 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미소에 그려진 삶이 굉장히 팍팍하고 힘들게 그려지기는 했지만, 저는 그 잃지 않는 미소의 신념, 그것도 되게 대단하게 더 느껴졌던 것 같고, 그리고 몇 가지 이제 기억나는 뭐 장면들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쌀 겨우 친구한테 얻어서 가는데 다 줄줄 흘러서 잃어버리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너무 이제 앞으로 그려질 미소의 맞아요. 네, 어떤 인생처럼 보여가지고 그런 것도 너는 영원으로 살게 될 거야. 기억에 좀 남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그거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어쨌든 연애를, 왜냐하면 한솔이라는 정봉이 아니고 안재홍 배우가 네, 연기한 한솔이라는 인물이 미소한테 되게 안식처가 되는 남자친구잖아요. 근데 연애할 때 둘이 당연히 이제 그런 스킨십도 네, 너무 중요한데 되게 추워서 네, 못 해가지고 이제 봄 되면 하자 약간 이렇게 봄에 하자. 네, 대사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던 것 같고, 그리고 가장 핵심 대사는 집이 없어도 생각과 취향은 있다. 네, 이거 되게 많이 또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미소가 한 명 한 명 예전에 밴드를 같이 했던 그 사람들 집에 이제 찾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좀 잘 사는 최정미 네, 집에 갔을 때. 그 배우 너무 좋아요. 오, 연기 진짜. 도라랑 약간 닮은 것 같아. 분위기가. 그렇네요. 그치? 네, 좀 약간 머리 짧은 그렇게 짧고 해야겠다, 이런. 말도. 그 사람 참 염치 없다. 그래서 그 집에 지내면서 한솔이한테 미소가
내 집도 아닌데 거기서 어. 지내니까 부자가 된 느낌이 든다. 근데 그게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모든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나요, 근데? 그 내 집이 아니잖아, 사실은 대부분. 그것도 맞기는 하죠. 전세고 월세고 매매고 아무리 큰 집에 가도 내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정말 상위 몇 프로도 안 되잖아요. 아, 근데 이제 거기에 들어갔을 때 마치 내가 내 계급이 올라간 것 같은 착각들. 맞죠.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저희가 뒤에 뭐 오늘 주제에 집 얘기도 나오긴 하겠지만 확실히 공간과 환경이 주는 힘 이게 진짜 큰 거 같다라는 생각을 이 대사를 통해서 또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보름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영화를 지금 한 6번 본 것 같아요. 진짜 N차 관람이네요. 아니, 좋아해서 보기보다는 강의 나갈 때 소공녀를 가지고 나간 적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집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본 거는 되게 오랜만이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보니까 또 다르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서 근데 그 페미니즘적인 입장으로 새롭게 정립되는 게 몇 개가 있었고 그거는 이제 이따가 다시 저희 발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일단 저는 이 미소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신자유주의 속에 저항하는 삶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아, 진짜 할 수 있다면은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어제 유시민 작가가 했던 얘기가 이렇게 스크립트가 돼가지고 다니는 글을 봤거든요. 근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 우리나라에서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생존에 너무 집착을 하기 때문에 이 생존을 위해서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생존. 그래서 그 보수적인 사람들이 돈에 집착하는 이유가 자본주의에서는 생존이 돈이 필수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보는 누구냐? 진보는 나에 대한 삶이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의 철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인문학하는 사람들이 진보 쪽으로 많이 갈 확률이 클 수밖에 없대요. 근데 그게 사실은 생존과 되게 동떨어진 부가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몰입을 하다 보면 이제 돈이 이 사람들한테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점점 더 사고 방식이 이제 저항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미소가 사실 또 너무나 그런 사람인 거잖아요. 가진 게 없기도 하지만 빚도 없어. 그러니까 쉽게 자신의 취향을 오히려 더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 남편이랑 저랑 요즘에 조금 가치관이 좀 다르구나 느껴지는 게 이게 이제 가부장제에서 가장으로서 가지는 그런 책임감이 생존 쪽으로 많이 더 기울게 되더라고요. 그렇겠지. 자식이 있으니까. 근데 나도 물론 보수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남편이 가진 책임보다는 조금 저는 벗어나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인문학 이런 거에 더 몰입을 하게 되면서 더 진보적이어 되는데 남편은 그렇지 않은 걸 보면서 가끔 이게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 나는 되게 이 사람이랑 살면서 힘든 부분이 이런 것 때문이구나 하면서도 또 미소를 보니까 내가 너무 보수적인 거야. 미소랑 비교를 하면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제가 원하는 삶과 제가 아이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삶들이 그런 안분지족이에요. 진짜 딱 네 글자로 그냥 이야기하면. 그래서 저는 비록 지금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허덕대고 있지만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만큼은 빚을 지지 않는 그런 삶을 좀 살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해주고 싶어. 그래서 이 미소의 삶이 사실은 굉장히 안전을 기준으로 바라보면 되게 좀 위험하잖아요. 집도 없고. 그쵸. 그 텐트에서 사는 거 얼마나 위험해. 너무 위험하죠. 여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그런 삶이 뭐 극단적인 그런 삶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진 것, 이 작은 집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조금 생각할 수 있게끔 지금은 그렇게 저는 양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공녀라는 영화도 아이들이 조금 크면서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근데 또 되게 진지하게 보면 진지하게 볼 수 있는 영화인데 되게 좀 재밌게 표현이 되잖아요. 맞아요. 재밌어요. 그런 게 되게 좋아요. 위트 있게 이야기하면서 웃겨요. 마냥 또 웃기지만은 않고 뭔가 하나 상징적인 메시지를 자꾸만 던지는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이 정고은 감독님이 그 광화문 시네마 사단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근데 이 전작들 보면 막 족구왕이랑 뭐 범죄의 여왕이었나? 네, 범죄예요. 네, 그게 약간 다 비슷한 결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같이 시리즈로 보면은 청년들 이야기가 되게 좋은 영화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미소는 되게 힙하다.
힙하다. 진짜 힙해. 그 방금 그 광화문 시네마 얘기해 음. 주셔가지고 여기가 이제 독립영화 제작사고 정고은 감독이 공동 대표로 이제 있는 곳이고 그래서 제작을 하시다가 이제 소공녀로 감독으로 데뷔를 좀 하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너무 재밌게 봤고 방금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신 부분들이 다 공감이 되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의 제목 자체가 이제 원래는 그 미국 소설 소공녀에서 따온 거기도 하잖아요. 그 소공녀 같은 경우도 실제로 거기 주인공 세라가 하루아침에 뭐 아버지를 잃고 명문 기숙 여학교 학생에서 하녀가 돼서 다락방에 거주하면서 막 약간 그러니까 신데렐라 같은 느낌으로 막 굳은 일 도맡아 하고 이런 스토리예요. 맞아요. 저도 읽어본 적은 없지만 그 소설을 어릴 때 읽지 않았어요? 읽진 않았던 것 같고 만화인가 네. 영화 같은 걸로 봤던 기억이 있는데 내용은 잘 기억 안 나고 그냥 어린 소녀가 그 정말 다락방에서 막 되게 슬프게 있는 이걸 봤던 기억이 되게 인상 깊게 남았었어요. 그리고 걔 되게 동경하잖아. 엘리자베스 뭐 여왕인가 뭔가. 아 그런 것도 있나요? 엄청 그런 동경해 설정? 그 여왕의 모습을. 그러니까 이게 그 제목은 같지만 미소의 삶이랑 완전 다른 거지. 네, 맞아요. 미소는 사실 자신이 가난하고 지금 뭐가 없다라는 거를 되게 그냥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그 상황을 비관하지 않고 그냥 떳떳하게 잘 살아가는 인물이죠. 그런 설정이 좀 다른데 어쨌든 제목을 좀 갖고 온 거는 되게 재밌고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공녀는 사실 작은 공주라는 뜻인데 그거랑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주인공이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미소도 비슷한 처지에 있지만 사실은 진짜 마음은 정말 공주 같은 되게 여유롭고 되게 당당한 인물이지 않나? 맞아요. 또 재밌는 거는 영어 제목이 굉장히 재밌는데 마이크로 헤비테이트라고 하는 미소 서식지가 맞아요. 영재에 이제 번역된 말인데 여기서 미소 서식지는 미생물이 서식하는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소 이름이 또 이제 붙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는데 사실 아주 작은 생물인 거죠. 미소는. 이 사회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는 누군가는 있는지도 모르고 뭐 상상하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그런 미생물과 같은 미소가 살 곳을 이제 찾아다니는 이 설정 자체가 굉장히 영어 제목에 너무 잘 들어가 있다라고 느끼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말씀해 주셨지만 미소는 진짜로 독특한 캐릭터이기도 해요. 한국 영화도 그렇고 영화에서 많이 보기 힘든 어떤 그런 캐릭터인데 사람들이 너무나 그냥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이라는 가치를 그냥 제일 먼저 버리는 인물. 자기의 그 담배 값이 2,000원 올랐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주인님, 저 그냥 집 좀 뺄게요. 그 주인 배우도 웃겨요. 주인이다. 약간. 근데 그것도 그 과정도 보셨어요? 우리 집 주인이라고 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여기가 월세인 느낌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 주인이 올려서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두 사람도 다 되게 그런 비굴하거나 아니면 막 야 내놔 이런 것도 아니고 그 주인도 너무 캐릭터가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는 세계를 따로 본 느낌이었어요. 저런 사람들이 사는 세계. 그래서 어쨌든 미소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당차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감히 동정할 수는 없지만 그쵸. 근데 동시에 이 미소라는 캐릭터는 지금의 이 사회를 어떤 고발하는 인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또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도 이제 있는 것도 되게 영화가 되게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감독 인터뷰를 보니까 재밌었던 지점이 막 택시비는 100원, 200원 올라도 난리가 나는데 담배값이 2,000원이나 올랐는데도 그러지 않더라. 그렇게 다루지 않더라. 왜냐하면 담배는 사실 되게 몸에 좋지 않고 약간 해악처럼 느끼잖아요. 근데 사실은 담배는 돈 없는 노동자도 많이 피우는 건데 이런 게 자기한테는 거의 탄압처럼 느껴진다. 맞아요. 이런 인터뷰를 한 거예요. 솔직히 술, 담배를 끊는다는 거는 굉장히 신자유주의적인 특권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해본 사람들이
건강관리를 해야겠다 깨닫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어떤 기호이기 때문에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막 올리는 건 사실 굉장히 폭력적인 거죠. 근데 뭐가 2,000원이나 올랐다는 거는 진짜 크게 오른 거잖아요. 원래 4,000원인데 50% 정도가 오른 거니까. 그런 관점도 사실은 우리는 특히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 담배값 올려야 돼 이런 것도 있는데 생각해보면 돈 없는 사람들이 진짜 담배라는 것에 자기가 유일하게 정말 기호식품으로서 유지할 수 있는 거기도 한데 이 관점이 저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약간 한탄처럼 한 말이 자기가 마침 결혼을 했는데 세상에 그러니까 집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서울에서. 그러니까 부모가 진짜 돈이 있거나 이렇지 않고서는 집 구하기 어려운데 왜 이런 얘기가 다뤄지지 않는가가 의문이었다라는 얘기를 또 했고 이 사람이 미소에 대해서 한 말도 가진 건 없지만 멘털은 귀족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자신은 미소가 너무 멋지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멋있는 인물을 만들어 보신 것 같아요. 자기는 미소처럼 할 수 없다. 자기는 좋은 집을 포기 못한대요. 그게 현실이지. 이 영화에서도 그 공간과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제가 최근에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본 재밌는 영화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세입자라는 영화인데 이게 공포 단편소설 천장새라는 영화를 보고 감독님이 영감을 받아서 그 단편소설을 장편의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더글로리에서 농담하던 그 아저씨 혹시 기억나세요? 알죠. 단발머리. 네, 그분이 알죠. 이제 주인공이고 이게 되게 SF인데 좀 특이해요, 영화가. 그래서 SF라는 것부터가 너무 흥미롭고. 그럼요. 그 옛날인데 그 막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고 흑백 영화예요, 또. 흑백 영화에서 집주인이랑 통화를 하는데 이제 이게 홀로그램처럼 이렇게 집주인이 이렇게 나와요, 통화할 때, 영상 통화할 때. 근데 집주인이 7살이야. 그러니까 이게 계속 세습을 되니까 네, 어린 아이한테까지 간 거예요. 너무 근데 웃기다. 이제 집주인이 자꾸만 월세를 올리려고 하니까 이 살고 있는 이 사람이 너무 견디기 힘들어갖고 방법을 찾아봤더니 여기서처럼 월월세를 주면은 그 권리가 약간 복잡해져서 함부로 내쫓지 못한다라는 그런 설정이 있었어요. 그 영화 상에서. 그래서 월월세를 줬는데 그 월월세를 받은 사람들이 부부인데 화장실에서 살아. 어떡해. 근데 그것도 이제 막 그렇게 안 나와. 거기서 막 나름 꾸며가지고 몸도 막 꾸기면서 살고 아무튼 살고 있어요. 근데 천장세가 뭐냐면 우리 옛날에 반지하 있었던 것처럼 천장에다가 사람을 살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SF니까. 그래서 그 월월세 받은 사람들이 천장세를 구해서 거기 또 사람이 살아요. 근데 이게 진짜 재밌다. 약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미소 서식지. 네. 이 천장세에 사는 사람들이 미소 같은 사람들인 건데 여기 소공녀에서 미소는 굉장히 마음은 귀족이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약간 자기가 여기 떠나면 안 된다라는 것에 세뇌당해가지고 그냥 정말 그냥 잠만 자고 먹고 잠만 자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기생충 생각. 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겠다. 그러니까요. 영화. 재밌어. 근데 이게 독립영화라서 지금 걸린 데가 많이 없어가지고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들 궁금하시면 개봉을 하긴 했나요? 했어요. 지금 있어. 한번 보시면서 이 소공녀랑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기생충하고도 비교하고. 너무 세입자. 근데 너무 재밌는. 왠지 돌아가 좋아할 것 같은 분위기야. 일단 단발머리 아저씨 재밌잖아요. 연기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분 연기 너무 잘하시잖아요. 너무 웃기네. 그래서 이 영화 보면서 계속 교차로 그런 게 막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영화는 따뜻한 느낌은 아니고 소공녀는 되게 따뜻한 느낌이 있어서 소공녀는 정말 동화 같은 느낌이 있죠. 맞아요. 네, 제목도 일부 그렇게 지었고 있던 이제 칼라 같은 거, 그러니까 미장센 같은 것도 일단 이솜이라는 배우가 가진 어떤 마스크와 약간 그리고 예쁘기도 한데 만화 캐릭터 같은 느낌도 있잖아요. 그리고 백발에다가 그거 약간 감독이 엣지라고 생각한다. 이러고 자기는 엣지가 없는 건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의 얘기도 했는데, 그 배우가 가진 또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솜 배우가 나온 영화를 엄청 많이 보진 않았는데,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그리고 길복순, 이런 영화 정도 봤는데 연기를 진짜 잘하던데요. 잘해요. 이 사람 모델 출신인데 맞아요. 연기를 너무 잘해서 어떤 작품에 나와도 되게 눈에 띄고 자기만의 뭔가 스타일 같은 게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 소공녀에서도 이솜 배우가 있었으니까 이 영화가 되게 이렇게 강렬하게 인상이 남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맞아요.
저는 특히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 그 아까 말했던 그 주인이 월세 올려야 돼 왔을 때 방에 바퀴벌레가 벽에서 이렇게 나왔다가 수르륵 들어가요. 그러니까 바퀴벌레조차 눈치를 봐야 되는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초반에 나오면서 초반에 이 지금 상황 같은 거, 지금 미소가 처한 상황, 뭐 봄의 하자도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잘 설정이 돼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되게 많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내가 결혼을 해서 그런지 한 소리가 이러잖아. 내가 거지라서 너도 거진 거야. 그런 말 하죠. 우리 남편이 거지라 나도 거진 건가? 막 이 생각이 뭔 소리야. 떠올리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공동 책임이잖아. 그럼 그런 경제 결혼한 부부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마치 사회에서는 대안인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지만 이게 결코 대안이 될 수가 없다. 결혼이? 네. 아. 그래서 이 피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돈이 없어서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생존 본능 때문에 피하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모로 지금은 생존 본능으로 결혼을 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여러모로. 폭력의 문제도 있고, 네, 가부장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정미도 막 그 얘기 하잖아요. 시어머니가 집 주셨는데, 보시다시피 내 취향은 아니야. 이러는데. 그것도 이제 본인의 취향을 다 포기하면서 그 큰 집에 사는 게 과연 행복한가? 뭐 그런 것도 또 묻는 것 같아서 그 장면도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맞아요. 정미 캐릭터도 굉장히 강렬하고 재밌죠. 그리고 문영이 만나러 가는데 저는 그게 이번에 보였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책 읽으면서 훌라후프를 하고 있어요. 네. 그 문영이가 핑계를 맞는 거기서. 근데 그게 지금 우리 현대사회의 약간 자본주의 노예들의 모습인 것 같아. 자기 개발을 끊임없이 해야 돼. 쉬는 시간, 심지어 그때가 점심시간인데 밥은 건강관리도 해야 않고. 되고 책도 읽어야 돼. 그 너무 약간 좀 웃기게 표현이 되긴 했는데 슬프더라고. 나도 저러고 지금 있는 것 같은데. 더 하고 계시지 않아요? 보름이 저는 거의 그거를 진짜 약간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싶을 정도로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렇게 바쁘게 살면서 저런 걸 다 챙기면서 불교 대학에도 다녀야 되고. 그 너무 멋있는데 너무 힘들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그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지금 살고 있는 그 제 삶 속에서 자기 개발은 그런 신자유주의 속의 자기 개발보다는 약간 나를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거는 여기 그 훌라후프 돌리면서 책 보고 있는 그 사람의 입장과는 조금 다른 결입니다. 그리고 전에가 훨씬 심했고요. 지금은 약간 수련의 그것도 좀 그 느껴져요. 방향이 더 큰 것 같아요. 초반에 그 만났을 때 진짜 약간 뭐라 그러지? 이 사람 자체가 너무 많은 걸로 막 이렇게 씌워져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술을 끊고 요가를 하시고 벗겨졌어. 네. 한꺼풀 벗겨졌어. 그럼 이제 저희가 M4 세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제 이 영화 만들 때 감독도 이제 M4 세대한테 조금 희망 같은 걸 좀 전해주고 싶었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M4 세대는 사실 N가지 것을 포기한 세대라는 뜻을 의미하고요. 이제 한 2015년부터 M4 세대라는 말이 좀 정착이 된 건데 이 30대 한국 젊은이들이 처한 암울한 현실 같은 걸 좀 보여주는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연애, 결혼, 출산 을 포기한 사람들을 3포 세대라고 부른 게 처음에 시작이었고 근데 거기다가 취업, 내 집 마련까지 합쳐져서 5포 세대가 됐는데 또 그 다음에 건강과 외모 관리를 포함해서 7포 세대가 되고 건강도 포기를 해요?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희망까지 포기해서 9포 세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점 들다 보니까 그냥 M포 세대로 통칭해서 부르게 되는 건데 이거 자체가 너무 슬픈 게 포기했던 것에서 돌아오는 건 없고 포기해야 될 것만 계속 지금 늘었던 거죠. 그리고 이 M4 세대 현상을 그 이어령 선생님은 일종의 자살 심리의 반영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냐면 사실은 자살 징후를 보이는 사람들은 나 좀 살려줘 이런 심리가 있잖아요. 나 좀 도와줘. 근데 스스로 M4 세대라 칭하는 것 자체가 나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포기하고 있으니까 좀 도와줘 같은 거를 좀 표출하는 알아봐줘 이런 느낌인 방식, 거네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그냥 좀 그런 식으로 자조적으로 보면서 우리 M4 포기했어. 근데 좀 알아줘. 같은 심리가 반영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의 생각. 근데 저는 좀 달라요. 너무 포기하는 게 불행하다는 것을 규정짓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냥 안 하고 살 수도 있는 건데 마치 이걸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포기라는 말이 들어가 버리니까 좀 그렇게 느껴져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 한번 얘기를 그럴 거예요? 네, 아니요. 끊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럼 지금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질문이 너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귀엽게 바로 한 발짝 뒤로 올라갔는데 그 생각에 틀렸다는 건 절대 아니고 그 얘기를 그럼 제가 먼저 해보면은 제가 네. 이제 이 발제 준비하면서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은 이제 일본 책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뭐 후루이치 노리토시라는 작가의 이제 사회학 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건 뭐냐면 제목에 그렇듯이 이 나라는 절망적인데 젊은이들은 행복해. 이 현상을 분석한 책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다 읽진 않았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사실 지금 사회가 너무 힘들고 일본도 사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보다 더 먼저 갔죠. 그쵸. 먼저 항상 일본이 우리보다 빠른 것처럼 사회가 힘들어서 젊은이들이 그 직장을 구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로 생활 전전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프리터족이라고 하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왜 나라는 이렇게 거지 같고, 쟤네들의 처지가 좋지 않은데 왜 젊은이들이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 젊은이들은 이 이질적인 행복을 왜 그러냐고 이제 분석을 했냐면, 내일의 희망이 없기 때문에 오늘 행복할 수 있다라고 본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은 사실 미래의 가능성, 장래에 있어서 희망이 있으면, 지금은 불행하더라도 나중엔 괜찮아질 거야. 보류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지금 일본의 젊은이들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리 없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행복하다, 지금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래요. 근데 그게 더 좋은 삶 아닌가요? 좋다, 나쁘다라고 우리가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서는 결국에는 인간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었을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분석을 한 결과예요. 그래서 이 결과도 재밌는데, 이 책을 번역하고 또 이제 뭐 소개문, 발문을 쓰신 분은 뭐라고 했냐면, 사실 일본의 책이니까 일본은 이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봤던 우리나라도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아. 우리나라도 지금 사회구조가 청년들한테 너무 힘들고 살기가 너무 퍽퍽하고 좋지 않아. 근데 일본은 젊은이들이 행복하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행복하지도 않은 거예요. 젊은이들이. 젊은이들은, 그러니까 일본은 절망의 나라에서 그래, 희망 없으니까 오늘 행복하고 말자 해서 행복한데 우리나라에서는 행복하지도 않다라는 거죠. 젊은이들이. 그래서 왜냐면 우리나라에서의 그 행복이라는 것은 스펙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서 행복해야 되는 거고, 이 행복한 것도 스토리로 만들어서 내가 스펙으로 삼아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이게 나의 어떤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수단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그냥 자기소개서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일본에서 그 젊은이들이 좀 행복한 이유는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는 그냥 피해자야. 얘네가 잘못해서 나는 피해자고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런 게 내 잘못은 아니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거의 개인의 잘못 취급으로 여기고 있고. 그래서 이 한국 사람이 이 책에다 뭐라고 적었냐면, 그나마 일본은 한국에 비하면 유토피아였다. 부럽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게 쉬운 말로 하면 일본에도 약간 대가리 꽃밭이라는 거네. 그렇네요. 그렇네. 너무 쉬운 말로 하는 거 아니야? 그치, 구조적인 것들을 그냥 포기하고 내가 긍정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느낌인 것 같은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더 잘 명시적으로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죠. 이건 사회 구조의 문제야. 내 문제가 아니야. 근데 우리는 개인한테 자꾸 잘못을 몰아가는 현상이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개발에 훌라후프 돌리고 책 읽는 것도 그런 거죠. 그래서 이 M4 세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 2023년, 그러니까 작년에 조사한 결과도 2030 청년들에게 시대를 가장 잘못 태어난 불운한 세대가 누군지 질문했는데 67%가 우리 세대 라고 대답했다고 하고, 특히 내 집 마련의 기회가 평등하지 않다. 불평등하다라는 응답이 70%. 근데 지금 이 시국에서 지금 더 난리 난 것 같아요.
당장 빚을 내서라도 빨리 지금 마지막 기회라고 집 사라고 하더라고 다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다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라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다리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더 그치. 나한테 기회는 없는데, 근데 그렇다고 돈이 막 뿅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처지에 지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청년 실업률도 굉장히 심각하고 이 지표들이 다 있죠. 제가 다 얘기하진 않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고립된 생활을 이어가는 은둔 청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거 2022년도 조사에 따르면 고립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이 24만 명. 그러니까 그 24만 명이 다 천장세 그 안에서 그러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쵸. 집 밖에 나오지도 않고. 근데 그 영화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럼 그 사람들 그냥 자기가 그런 우울증이면은 나 같으면 자살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떤 망상을 자꾸 하게 하는 그런 약을 먹인대. 사회복지사들이 와서 약을 줘가지고. 그럼 그걸 먹고 망상을 해가지고 자살도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럼 자살이 문제니까? 왜 자살을 못하게 만드냐? 그게 이상하잖아. 그 원인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지 다른 일자리들이 창출이 된대. 왜죠? 사회복지사 일도 있고, 정책 관련해갖고 뭘도 내야 되고,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그런 설정으로 네. 돼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톱니바퀴 같은 건데, 도시라는 것도 생명체의 유기체라서 누구 하나 빠져나가면 안 되는 거래요. 그래서 맞아요. 그 사람들을 자꾸 잡고 있는 거라고. 맞아요. 근데 그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랑 너무 똑같은 것 같아. 맞아요. 그 자살 얘기하셔서 그렇네. 특히 은둔 청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5%가 자살 생각한 적이 있고, 그 중에 이제 26%가 자살 시도한 경험이 있다. 특히 이 은둔의 이유는 직업 관련 어려움이 가장 크고, 대인관계, 가족관계, 건강 이런 순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M4 세대, 그리고 이 청년 실업률 아니면 은둔 청년 같은 것들이 현재 2030 청년 세대의 문제점 중 가장 부각되고 있고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몇 포 세대까지 갔어요? 9포? 11포? 이제는 그냥 너무 많으니까 통칭해서 M4 세대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봤던 거에서는 9포 세대까지 있었던 것 같고. 뭘 더 포기할까 여기서? 마지노선이 뭘까? 마지노선. 아까 어디 갔니? 그러니까 약간 끔찍하게 존재를 포기하게 돼서. 네, 그런, 존재? 그게 마지막이지 않을까? 왜냐면 존재 포기하면 이제 끝이잖아. 내 삶. 그래서 자살률도 그렇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M4가 넘다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포기할 게 나 스스로, 내 몸, 내 존재밖에 없을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질문을 해볼까 하는데요. 영화에서 이제 집이 굉장히 중요한 소재로 나오는데, 내가 생각하는 일단 행복의 조건 3가지. 이거는 왜냐면 여기서 미소가 위스키, 담배, 그리고 남자친구가 자기의 행복의 조건 3가지여서 여러분들도 혹시 내 행복의 조건 3가지가 일단 있는지, 그리고 꼭 3가지가 안 들더라도 행복의 조건 중 집이 가지는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름. 이게 되게 나 혼자 개인으로 생각했을 때랑 가족으로 생각했을 때랑 되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으로 생각하면 생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집이 있다고 꼭 행복한 건 아닌 것 같고, 이 집은 제가 느끼기에는 자본주의에서는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 같은 느낌?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 근데 그렇다고 해서 행복해진다라고는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저희 집도 아파트도 아니고 좋은 그런 큰 집도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 살면서 크게 불만족했던 적이 없었던 게, 물론 주변에 가끔 큰 소리 들리고 할 때도 있기는 하지만 그냥 이 정도 크기에 보일러 잘 나오고 내 집이고 은행에다가 돈은 갚긴 해야 되지만 이사 갈 필요 없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이제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계속 이사를 갈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좀 더 큰 집. 내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렇게 욕심 한번 부려버리면 끝도 없어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물질적인 게 아니고 집은 진짜 아닌 것 같고, 그냥 행복을 쫓지 않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현재 행복해하고, 행복이란 말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현재에 사는 거, 현재에서 행복을 별로 쫓지 않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사실 가장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3가지도 없어 나는. 그래서
도인 보름의 이야기였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행복해야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 그 히피들도 막 떠돌아다니면서 되게 행복하게 잘 살잖아요, 지금도. 그런 거 보면은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배워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선 쉽지가 않죠,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10월은 어때요? 저는 건강을 챙기지 않지만 건강. 너무 중요하지. 네, 행복의 조건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 네, 이게 행복의 조건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가족이나 친구,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3가지를 꼽아봤는데, 그래서 저도 들어간 걸 보니까 집이 없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저랑 뭐 남편도 그렇지만, 내 집 마련에 욕심이 없어요, 저희는. 네, 그래서 굳이 막 집을 사야 된다? 집을 산다고 생각했을 때 당연히 그만큼의 현금이 없으니 빚을 내야 될 거고 그러면 이자하고 원금 포함해서 너무 많이 뭐 저 아주 최소로 잡아도 뭐 한 달에 100만 원씩을 30년, 40년을 이제 갚아야. 그러니까 여기서 한대용은 그 정도 난 거야. 서울집이고. 맞아요. 그래서 저도 거야. 그 대사 들으면서 저 정도면 뭐. 그게 또 이제 10년 전이니까. 집값 엄청 올랐을 걸 거기. 그럼.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너무 숨이 턱 막혀서 당장에 하루하루를 살기가 싫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범주 안에 들어가 버리면. 맞아요. 그리고 저희는 우리가 그러니까 나중에 살고 싶은 곳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뭐 갑자기 어디 뭐 경주나 뭐 김해나 뭐 이런 데 가서 살고 싶을 수도 있는데 뭐 그때 뭐 팔고 뭐 정리를 하면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막 투자를 생각하지도 않고 꼭 내 집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크게 없어서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저보다도 언니예요. 네, 되게 오래됐고 34년 6년 귀여워. 네. 거의 40년 되어가는 아파트. 여성 성별을 가지고 있네. 그러니까 여성 명사였구나. 그렇네요. 나름 제가 붙였네요. 언니. 네, 언니로. 언니랑 잘 지내세요. 네. 그래서 되게 오래되고 뭐 평수도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작은 아파트인데 저는 이제 신혼집 구할 때 이거보다 더 최악을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도 너무 좋다. 너무 잘 들어갔다. 이렇게 약간 감사한 마음도 있어서 집이 주는 행복? 이런 건 진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게 정말 가족의 형태에 따라서 좀 많이 마음이 바뀌는 거 그쵸. 저희는 또 2인 가족이니까 사실 이럴 것 같고. 아이가 있냐 없냐. 네, 맞아. 그게 크죠. 커요. 제가 또 아이가 생기면 저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그땐 집이 많이 중요해질 것 같아요. 아이가 있다라는 맞아요. 거. 저희 언니 부부가 딩크인데 거기도 집 욕심이 전혀 없고 그냥 우리 둘이 맞아요. 취미 이렇게 진열해놓고 살 수 있는 데면 충분하지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살만하니까 지금 집이 다 있고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래도 뭐 미소가 봤던 집 보면 곰팡이 겁나 많아. 네, 그 곰팡이 집은 진짜 이미지적으로도 엄청 충격적인데 사실은 그런데도 사람이 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는 지금 다 되게 이미 너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맞아. 집을 논하니까 내가 집에 욕심이 없어라고 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인 거기도 그렇네요. 해요. 네, 사실은. 저는 3가지 꼽으면 고양이 글 산책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주위에 산하고 천이 좀 있는 지역에 사는데 그곳을 산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저의 삶의 질, 저의 성질머리 같은 것에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미쳐서 그 근처 집값이 비싸 근데. 그쵸. 네, 왜냐면 노원구에 사는데 노원구도 4인 가족 중심의 특히 뭐 중산층 공부도 많이 시키고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있으면 또 되게 이상한 기분이 들긴 해요. 저는 그냥 산밑에 이런 조그만한 데 살지만. 근데 어쨌든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것도 사실은 되게 부동산적인 이점을 갖고 있는 거죠. 맞죠. 이 집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냥 되게 정의로 봤을 때는 그냥 뭐 추위와 더위, 비바람을 막고 그냥 거기서 살기 위해서 살 수 있는 건물 자체를 의미하지만 이미 우리 사회에서 집은 그 정도의 기능적인 의미만 하고 있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알랭드 보통이
우리는 어떤 공간과 희망이 일치할 때 그것을 집이라고 부른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단순히 산다라는 뿐만 아니라 가족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집 자체가 뭐 생존하다, 살림하다, 그리고 어떤 위치에 정주하다 라는 것이 이 내가 어딘가에 살아서 그냥 정착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거죠. 나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거기에 딸려오잖아요. 그리고 말했던 것처럼 가족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가족 중심적으로 많은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집 자체가 이꼴 거의 가족 같은 느낌으로 돼 있기도 하죠. 그래서 현대인한테 사실 집이라는 것도 우리는 다 크게 욕심은 없지만 사람들은 내 집 마련. 이 내 집 마련이 굉장히 이 사회에서 내가 취해야 될 어떤 목표? 브랜드 아파트. 브랜드 아파트. 근데 꼭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그냥 내 집, 뭐 서울의 내 집. 이거를 구하는 게 거의 사람들이 막 직장 생활하는 이유, 돈을 버는 이유, 아니면 결혼하는 이유 같은 것들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 내 집 마련까지 걸리는 시간은 7.4년. 되게 짧은데? 그러게요. 근데 이게 이게 무슨 기준이 모르겠어요. 어쨌든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5.2년을 모아야 가능하다. 근데 내 집 마련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출 평균인 것 같아요. 평균인 것 같아. 평균. 그러니까 그 명의만 내 거인 거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아까 말했던 7살짜리까지 포함되는 평균 아닐까요? 근데 뭐 서울에 집을 사려면 15.5년을 월급을 쉬지 않고 모아야 된다.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된다. 이런 게 있고 월세살이도 서울의 경우 월소득의 2.9%를 임대료로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지표상으로는 그렇네요. 그리고 슈바베 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게 무슨 지수요? 슈바베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슈바베 지수? 네, 그게 뭐냐면 간단해요. 고소득층일수록 전체 지출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고 그치. 네, 저소득층일수록 증가한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아까 우리가 그 매일 지출 아니면은 한 달 지출 이런 거 봤을 때 집세가 별로 비중이 낮다라고 하면 나는 좀 고소득층에 속해 있는 거고 집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 이러면 저소득층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소가 돈이 집세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걸 포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도 있다.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은행집 아니고 내 집과 내 차 정도 있으면은 중산층 이상인 것 같아요. 무조건이요. 무조건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또 중산층들이 자신을 중상층이라고 생각 안 하고 위에만 보고 있어. 그래서 나한테는 왜 아무런 혜택이 없어? 이런 식으로 왜 저 사람들한테 혜택? 나도 힘들어. 나도 불쌍해. 아니 이재용 머리채 왜 안 잡고 왜 기본소득 사람들을 그 머리채를 잡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공감하고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 공감,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받아야 되는 혜택을 뺏어가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돈도 그렇지만 남성과 여성들도 약간 그런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이 영화가 진짜 여러 가지 얘기할 게 많은 영화인데 그런 페미니즘 관점에서 이 영화를 본다면 되게 또 색다른 지점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재밌을 것 같다고 해서 아까 보름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 한번 지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여기서 미소가 제일 잘하는 게 가사 돌봄이잖아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요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가부장제에서 봤으면 이제 돌봄 노동이라는 게 굉장히 그런 여성이 왔을 때 모두들 환영하잖아요. 그 로빈의 집에 갔을 때처럼. 어머 천상 여자네 하면서. 그래서 그게 되게 비하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페미니즘을 잘못 이해하신 분들은 저 같은 워킹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애들한테 그냥 아무거나 대충 주고 나가서 일이나 더 열심히 해.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돌봄 노동에 대해 비하를 하는 거지. 내가 집에서 하고 있는 그런 돌봄 노동에 대해서. 바깥 일이 더 가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근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여성 혐오적인 발언이자 그런 시선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미소 자체를 그런 거를 되게 잘하는 사람처럼 만들어주면서도 미소가 술도 좋아하고 담배도 좋아하고 남자친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섹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세 가지를 추구하는 당당한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페미니즘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부장제랑
이 돌봄노동에서 느껴지는 그런 젠더 역할, 성역 역할이 딱 만났을 때 분명히 여기서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2018년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돌봄노동 얼마나 이게 소중한지 우리가 사회에서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을 추구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나한테 느끼는 그 갑자기 울잖아 막 대용이가 이래서 여자는 드리면 안 돼 이러면서 너무 웃겨. 그런 위로들. 근데 이게 사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건데 되게 중요한 건데 그렇죠. 이거를 여기서 보여준 것 같더라고. 그래서 계란 한 판을 사들고 가는 것도 약간 그런 의미인 것 같고 우리가 사실은 뭔가를 먹고 즐길 때 비싼 거 좋은 거 웨이팅하는 그런 맛집에 가야지만 추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계란 한 판이면 사실 미소는 그걸 다 만들어주잖아요. 그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는 정말 페미니즘 영화다. 그걸 이번에 그게 조금 잘 보였어요. 희열은 어땠어요? 저는 뭐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잘은 알지는 못해서 그냥 미소가 뭔가 그래도 그런 좀 불편하고 부적절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여성 이구나 이 정도만 이제 좀 느꼈는데 뭐 되게 그런 폭력적인 말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로긴의 집에서 네, 그 엄마가 여자는 다른 거 잘할 거 하나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그러니까 그런 시선들. 그치. 그리고 뭐 야 결혼할까? 이런 말들도 솔직히 굉장히 전립선 이슈 나 그 사람 너무 웃기네. 연기 잘하시잖아요 그분. 전립선 시원찮아서 아무 짓도 못한다 이 얘기를 계속 이제 하면서 근데 그거 되게 폭력적이야라고 딱 이야기를 하잖아요. 쳐다보잖아. 쳐다보 그냥 보는 건데 뭐 그랬더니 그냥 보는 게 왜 폭력적이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래서 그거를 그래도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미소는. 그런 거가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진짜 페미니즘 관점으로 너무 좋은 영화라고 저도 이제 얘기를 하고 싶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한국의 내 집 마련 신화와 이제 자본주의, 그리고 강제적 이성애, 그러니까 엄청 이성애 중심적인 영화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섞여 들어가 있으면서 거기서 이상한 지점들을 포착을 진짜 잘해요. 특히 여기서 아까 저희도 집 얘기도 했지만 이제 미소가 찾아간 현정이랑 그 아까 말했던 정미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 이 집이라는 공간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여성에게 억압의 공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집이라는 공간이 내가 행복해야 되고 편안해야 되고 하지만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여성한테는 거기가 그렇지 않은 공간인 거예요. 사실 그래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공간인 거죠. 뭐 현정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시가에서 밥 요리도 못하는데. 그거 너무 웃겨, 그 설정. 그 설정 너무 웃기죠. 중국집을 30년 하셨댔나? 지금. 물 말아드시잖아, 그래서 막. 그러니까 그런 되게. 애미야, 그 밑자다. 우화적인 설정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그 배우도 너무 재밌는데, 막 그거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먹는 그 시부모. 막 자기네 자녀 부부가 싸워도 막 그냥 묵묵히 입을 자고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웃기고. 근데 어쨌든 현정은 원래 요리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냥 맞아. 가부장제에 속했기 때문에 전락되는 거죠. 맞아. 가사 노동자로 전락되고 또 미소는 미소가 아니라 정미가 어떻게 보면 되게 더한 거죠. 미소는 사실 되게 잘 사는 그러니까 부잣집 여자라서 누가 보면 되게 부러워할 수도 있는 인물이지만 그리고 스스로도 자꾸 그 스스로를 세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집 자체도 시부모가 해준 집이기 때문에 거기서 남편 눈치 봐야 되고 대학 시절에 뜨거운 사람 기타를 하는 뜨거운 사람이었던 자기 자신은 부정하고 그걸 숨겨야 되고 이런 것들 자체가 왜냐면 자기는 눈치를 보는데 결국에는 정미가 미소한테 그런 말들 다 하잖아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염치 없다. 이런 말 하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자신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자기 심리 자체도 다 그냥 숨기면서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데 눈치 보지 않는 미소가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불편한 거지. 근데 이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도 이런 미소 같은 사람을 보면 갖는 이상한 자격지심 같은 것 같아요. 그걸 되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네. 그 장면에서. 대사를 진짜 잘 썼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저 배우한테 저 대사를 준 게 너무 잘한 것 같다. 그러니까 연출이 너무 훌륭하다 이런 것도 많이 느끼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담배랑 위스키는 사실 되게 남성적인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 담배? 여성이 피면 안 돼라는 게 저 어렸을 때는 지금도 그렇죠. 뭐. 지금도 조금 눈치 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위스키도 되게 남성적인 취향 같은 거고 이 사회에서 미소는 그걸 그냥 당당하게 그냥 추구하는 내 것으로 가져가는 사람인 것도 이 페미니즘 관점에서 되게 좋고 그리고 아까 보름이 잠깐 얘기하셨지만 한솔이 가난해서 미안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미소가 아니야 거지는 나지 이렇게 말해요. 이거 자체도 나는 너 남자의 경제력과 상관없어. 나는 그냥 독립된 경제 주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여성 중심적인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쵸. 결혼하면 서로가 거진 거지. 너도 거지 나도 거지. 얘가 거지면 내가 거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저는 이 영화에서 또 되게 좋았던 게 그 술집 여자로 나오는 민지가 나오고 임신을 하고 그래서 이제 네일샵을 차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도 미소가 돌봄을 제공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영화가 진짜 너무 좋은 거는 지금 현재 이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논의도 엄청 많이 이루어져요. 특히 최근에 성노동이죠. 네. 그래서 그걸 성노동으로 보느냐 매매로 보느냐. 그러니까 성착취인데 그건 성착취고 나쁜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게 성노동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사실 이게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는 거고 성착취면서 성노동이기도 한 거거든요. 이번에 집회에서도 그 술집 여성 자기가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술집 여잔데요 라고 발언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얘기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여성들을 가시화해서 우리가 이 여성들을 어떻게 다시 바라보고 성매매라는 게 사실은 합법화되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랬을 때 이 여성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조할 것인가 같은 거를 바라보게 해주는 되게 좋은 장면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구조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존재한다라고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미소가 그런 시선으로 이 사람을 보더라고요. 해픈 게 뭐 어때서요. 맞아요. 그런 말도 하니까. 그러니까 전혀 판단을 안 하잖아요. 그 사람이 뭐 그 일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저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해픈 사람이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그런 존재를 바라만 봐주는 것 자체로도 이 영화가 가지는 의미들이 좀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구조라는 것은 실제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나오게 이런 구조도 있지만 그 시선적으로 관점에서도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떤 고정된 위치에 놓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의미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외에도 다른 청년 문제나 여성 문제를 다룬 영화나 책 뭐 상관없습니다. 추천해 주시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10월 있나요? 저는 최근에 한국이 싫어서 네, 영화 봤는데 보였어요? 네. 영화 별로지 않아요? 너무 막 얘기하자마자 막. 요거 그냥 뭐 청년 관련 영화여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뭐 여성 문제는 82년생 김지영 떠올랐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가 볼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로열 카파디아 감독이 All We Imagine as Light라는 영화를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인도의 여성 문제를 다룬 첫 영화래요. 네, 그래서 제가 딱 눈길이 가서 이거 저도 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것들 한번 보면 왜냐면은 인도 같은 경우는 또 여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나라이기도 하니까 네 보면 좋겠다 해서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저는 이거 사실 아까 오면서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이제 성노동 이야기 나와서 갑자기 떠오른 아노라. 네, 이것도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그러니까 그 성노동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건 페미니즘 영화 아니다라고 바라보시는 분들과 이거는 그냥 판단 없이 봐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좀 많이 갈리는 영화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또 여성 청년 문제이기도 하니까 보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도 되게 많은 거 생각났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은둔 청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뭐 김씨표류기 같은 코미디 영화 같은 것도 있고 시민 덕희 그리고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무서워 그 영화. 저 보진 못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하고 있는 서브스턴스도 이제 여성 영화로 되게 좋다라고 들었고 또 저희 듣보 영화에서 다룬 이제 여성의 몸 특집이었나요? 거기 있는 영화들도 굉장히 좋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 청년 여성 문제라기보다는 아까 보름이 그 행복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거가 저도 되게 공감이 갔는데 사라 아메드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의 약속이라는 책을 냈어요. 근데 그게 아까 보름이 얘기해 준 것처럼 우리가 과연 행복을 소망하는데 이 행복이 뭐지? 이 행복이 과연 하는 게 뭐지? 라에 대해서 다시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행복은 그냥 어떤 모델에 불과하고 우리가 그거를 그냥 추구하고 있는데 뭐를 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행복을 추구한다. 라는 지점을 되게 잘 짚었고 아까 제가 다른 책 얘기할 때 행복이 스펙처럼 관리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서도 굉장히 연결성이 있는 거고 이 부분에서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사실 퀴어가 되게 불행하다고 이제 여겨지잖아요. 그러니까 퀴어가 된다라는 거 내가 동성애자야. 그건 되게 불행한 일처럼 다뤄지는데 사실 퀴어라는 사실 자체가 불행한 게 아니라 퀴어라는 사실이 불행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행복 모델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게 재밌는 지적이어서 이 책을 좀 추천드려보고 싶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탐구하고 싶으신다면 정토의 행복학교에 오시면 됩니다. 듣보 영화 인스타그램 아이디입니다. db.movies db.movies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한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 영화 소개해볼까요? 다음 주가 이제 벌써 크리스마스를 네. 앞두고 있더라고요.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좀 가볍게 가고 싶어서 저희 요즘 방송들이 약간 좀 심각한 주제를 많이 다루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가볍게 산타클로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클라우스라는 넷플릭스 영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그때 뵙고요. 안녕. 네. 그때까지 좋은 소식이 있길 바라며. 그럼요. 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